조지아주의 하늘에 검은 헬기 6대가 떠올랐습니다. 장갑차 행렬이 공장으로 진입하며 사람들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죠. 그 순간 한국인 노동자 300명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 나왔습니다. 동맹국 국민에게 던져진 말은 더러운 아시아인이라는 모욕이었죠. 임신부조차 수갑을 차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었고 분노와 절망이 뒤섞였죠. 이 참혹한 장면을 목격한 사람, 바로 미국 엘리트 경제 분석가 에밀리 로렌스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에밀리 로렌스입니다. 하버드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월스트리트에서 10년간 일한 경제 분석가예요. 그날까지만 해도 미국이 항상 옳다고 믿었죠. 하지만 조지아주에서 제가 직접 목격한 그 끔찍한 현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9월 4일 오전 9시 조지아주 서베너 산업단지에서 경제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5조 7천억 원을 투자한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시찰하던 중이었습니다. 이곳은 한미경제협력의 상징 같은 곳이었거든요. 저는 투자 효과를 분석하며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헬기 소음이 하늘을 찢었습니다. 위를 올려다보니 검은 헬기 6대가 공장 상공을 맴돌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바로 그때 공장 정문으로 장갑차들이 줄지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차에서 내려 상황을 지켜봤어요.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광경이었습니다. 500명이 넘는 중무장한 연방 요원들이 공장으로 쏟아져 들어갔거든요. 이민세관단 속국, 국토안보수사국, 마약단 속국, FBI까지 총동원된 대규모 작전이었어요. 테러범을 잡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때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참혹한 광경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줄줄이 끌려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손목과 발목에 쇠사슬이 채워진 채로 말입니다. 쇠사슬이요? 21세기 미국에서 동맹국 국민에게 쇠사슬을 채운다고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런데 더 끔찍한 건 연방 요원들의 태도였습니다. 한 요원이 한국인 노동자에게 악을 쓰며 소리쳤어요. 너희 더러운 아시아인들은 여기서 당장 꺼져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정말로 미국 연방 요원이 동맹국 국민에게 이런 인종차별적 모욕을 퍼붓고 있는 건가요? 한 한국인 기술자가 영어로 필사적으로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요원은 그를 바닥에 밀어버리며 무릎으로 등을 눌렀어요.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다는 절규조차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전율했어요. 다른 요원이 한국인 노동자의 머리를 억지로 누르며 차에 밀어넣으면서 소리쳤습니다. 노란 원숭이라고요? 저는 경악했어요. 이게 정말 미국이 하는 일인가요? 노동자들은 마치 중범죄자를 다루듯 강제로 연행당했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 교도소 버스에 실려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이들은 단지 미국의 첨단 기술을 전수하러 온 숭늉공들이었는데 말입니다. 한 임신부 여성 노동자가 특히 기억에 남아요. 배가 불러있는데도 똑같이 수갑과 발목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구역질이 났어요. 그 여성이 울부짖으며 애원했지만 요원들은 무자비했습니다. 임신부라는 말은 귀에도 들어가지 않는 듯 했어요. 또 다른 요원이 한국인 노동자를 바닥에 눕히고 무릎으로 목을 눌렀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이건 체포가 아니라 린치였거든요. 연행되는 한국인들의 얼굴에서 분노와 절망, 그리고 깊은 배신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미국을 믿고 투자했는데 이런 대우를 받다니 말입니다. 그들의 눈빛은 저에게 하나의 충격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세계 10대 경제국 국민이 미국에서 이런 참혹한 굴욕을 당해야 하는가? 이 질문이 제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어요. 저는 그때까지 미국이 언제나 정의롭고 합리적이라고 믿어왔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젊은 한국인 용접공이 요원에게 끌려가면서 절규했어요. 미국을 돕기 위해 왔다고, 미국 노동자들을 가르치러 왔다고, 왜 범죄자 취급하느냐고 울부짖는 그의 목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미국이 잘못한 건 아닐까? 하버드에서 배운 모든 경제 이론, 월스트리트에서 익힌 모든 분석 기법으로도 이 상황을 정당화할 수 없었거든요. 투자를 유치해놓고 투자자를 짐승 취급하다니 말입니다. 공장 한편에서는 한국인 관리자가 무릎을 꿇고 애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요원은 그의 서류를 바닥에 던져버리며 발로 밟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법적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순수한 인종차별이라는 걸 말입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한 노인 기술자의 모습이었어요. 70살은 좋게 넘어 보이는 분이 쇠사슬에 묶인 채 끌려가고 있었거든요. 평생 기술 하나로 살아온 장인이 범죄자 취급받는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게 정말 미국이 하는 일인가? 현장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헬기는 계속 상공을 맴돌았고 장갑차에서는 무장한 요원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어요. 마치 적군을 상대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동맹국 국민이 미국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다면 앞으로 누가 미국을 믿고 투자하려 할까? 이 하나의 질문이 제 모든 가치관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평소처럼 냉정하게 접근하려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10년간 일하며 온갖 위기 상황을 분석해왔으니까요. 이것도 하나의 투자 리스크 변수일 뿐이다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그런 차가운 분석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구금 시설 앞에서 한국인 노동자의 아내를 만났거든요. 26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갓난아기를 안고 울고 있었어요. 저에게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간절히 말했습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라고, 단지 미국 노동자들에게 배터리 만드는 법을 가르치러 왔을 뿐이라고,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호소하는 모습이었어요. 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그 장면에서 저는 진짜 인간의 고통을 봤습니다. 그때까지 저에게 한국인들은 그냥 통계상의 숫자였어요. 아시아계 노동자 317명 구금이라는 차가운 헤드라인 정도였죠. 하지만 그 여성의 눈물을 보는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나 이민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혹시 내가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 생각해 온 건 아닐까? 그 여성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남편이 미국 사람들을 무료로 가르쳤다고, 하루 16시간씩 일했다고, 미국을 사랑한다고, 그런데 이제는 테러리스트 취급받고 있다고 울먹였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버드에서 배운 자유시장 경제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투자를 유치해놓고 투자자를 범죄자 취급하다니 말입니다. 이건 어떤 경제 논리로도 맞지 않았거든요. 제 동료들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에밀리, 그냥 불법 체류자들 단속한 거 아니야?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법은 법이잖아. 미국 우선주의에 뭐가 잘못된 거야? 우리 일자리를 지키는 게 당연하지. 하지만 저는 점점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정말 이게 옳은 일일까요? 구금된 노동자 명단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대부분이 고급 기술자들이었어요. 배터리셀 제조 전문가, 정밀 용접 장인, 품질 관리 엔지니어, 자동화 설비 운영 전문가들이었죠. 이들 없이는 공장 가동이 절대 불가능한 핵심 인력들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일 비자, L1 비자 등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일괄적으로 불법 체류자 취급을 받았어요. 이게 말이 되나? 서류상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을 왜 이렇게 대한 거지? 더 깊이 조사해보니 더욱 가슴 아픈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한 용접 기술자는 미국 현지 노동자 20명에게 기술을 전수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엔지니어는 자비로 장비를 구입해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미국에 해를 끼친 게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주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날 밤 호텔방에서 뉴스를 보며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강력 항의했다는 소식이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성명을 발표했다고 했어요. 한국이 미국의 정면으로 맞선다고.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미국의 오랜 동맹국입니다. 한국 전쟁 이후 70년간 혈맹 관계를 유지해온 나라죠. 그런 나라가 공개적으로 항의한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뜻이었어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평생 미국의 우월성을 믿어왔는데 이번 일은 달랐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당화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현지 신문들을 살펴봤어요. 조지아 지역 언론들은 대부분 불법 이민자 대대적 단속 성공이라는 식으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한국인 기술자들이 떠나면서 공장 가동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내용이 작게 언급돼 있었거든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미국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내쫓은 거라는 걸 말입니다. 현지 미국 노동자 한 명과 우연히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한국인 기술자로부터 용접 기술을 배우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우리에게 무료로 기술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이해할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계속했어요. 이제 그분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 말을 들으며 저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히 경제적 계산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이건 인간의 존엄성 문제였고 동시에 미국의 미래와도 직결된 문제였어요. 차가운 분석가였던 제가 처음으로 인간적인 분노를 느끼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미국이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한 걸까? 이 질문들이 밤새 저를 괴롭혔어요. 그리고 점점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실수를 했다는 결론의 말이에요. 한국의 대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서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섰어요.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갑작스러운 일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어요. 진짜 분노한 목소리였습니다. 외교부 장관 조연이 즉시 워싱턴으로 날아갔어요. 미국 국무장관과의 긴급 회담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일은 정말 드문 일이에요. 보통은 실무진 선에서 조용히 처리하는데 장관이 직접 나선다는 건 한국이 정말 화가 났다는 뜻이었죠. 한국 정부의 반응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아시나요? 외교부는 미국 측의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공식 통보했습니다. 동맹국에 대해 인권 침해 조사를 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이건 사실상 외교 전쟁 선포나 다름없었습니다. 제 동료 미국 분석가들은 처음에는 비웃었어요. 한국이 감히 미국을 압박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냥 며칠 지나면 조용히 넘어갈 거야. 한국 따위가 미국에 맞선다고. 웃기는 일이야. 자신들이 누구 덕분에 먹고 사는지 모르나.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한국의 대응을 지켜보며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이건 그냥 형식적인 항의가 아니었어요. 진짜 각오를 단단히 한 것 같았거든요. 국회에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외교 참사라고 비난했어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격분해서 말했습니다. 300명 넘는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에서 쇠사슬에 묶이고 수용소에 갇히는 일이 있었다. 장갑차 헬기, 마약단 속구까지 나섰다. 야당의 비판도 거셌어요. 미국 정부는 여전히 이재명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며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여당도 만만치 않았어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연행 과정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쇠사슬과 발목 수갑을 차게 한 것은 가혹행위이고 반인권적 행위다. 미국이 우방국 국민을 이 정도 규모로 구금한 사례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국무총리는 제가 아는 바로는 없다고 답했어요. 즉, 전례 없는 사건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국정조사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대한민국과 미합 중국 정부 간 관세협정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결정했어요. 정부는 사태의 원인과 배경, 피해 규모, 재발, 방지 대책 등 어떠한 것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어요. 한국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미국 정계에서는 한국이 오버하는 거 아냐? 라는 반응이 많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 여론이었습니다. 각종 포털 사이트와 소셜미디어에서는 미국 불매운동까지 거론되고 있었어요. 미국이 한국을 우습게 본다며 분노하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반응이 격렬했어요. 이제 미국 갈 이유 없다. 한국이 훨씬 좋은 나라다. 미국은 이제 쇠퇴하는 나라라는 반응들이 넘쳐났습니다. 한국의 주요 기업들도 즉각 반응했어요. 삼성전자는 미국 출장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어요. 현대차는 미국 내 모든 한국인 직원들의 안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혹시 미국이 정말 잘못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하버드 출신 엘리트인 제가 미국을 의심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한국 정부의 후속 조치였습니다. 외교부는 미국의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 창설을 공식 요구했어요. 한국 기업 근로자들의 부당한 구금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이유였습니다. 이건 사실상 미국의 이민 정책에 개입하겠다는 선언이었어요. 동맹국이라고 해도 이런 요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느꼈어요. 이들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뭔가 확고한 신념과 전략이 있어 보였어요. 마치 우리가 옳다는 확신이 있는 것 같았죠. 한국의 한 정부 관계자가 언론의 한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별 사안이 아니다. 한미 관계의 근본적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더 이상 예전의 한국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던 나라가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나라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한국의 분노가 정당하다는 것, 그리고 미국이 정말 실수를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들썩였습니다. 영국 BBC가 가장 먼저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명 대량 구금 사건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메인 뉴스에서 다뤘습니다. 그 다음엔 뉴스위크, CNN, 월스트리트 저널, 워싱턴 포스트까지 연달아 보도했어요. 저는 현장에서 각국 외신 기자들과 연일 마주쳤습니다. 이들의 질문은 날카로웠어요. 영국 BBC 기자가 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의 대응이 과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저는 당황했어요. 평소 같으면 자신 있게 미국의 이민법 집행은 정당하다고 대답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글쎄요. 복잡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애매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프랑스 르몽드지 기자의 질문은 더욱 날카로웠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투자를 요청해놓고 투자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할 일입니까?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기자는 계속해서 추궁했어요. 한국은 미국의 오랜 동맹국 아닙니까? 한국 전쟁에서 함께 피를 흘린 혈맹국 말입니다. 그런 나라 국민을 이렇게 대하는 게 정상입니까? 저는 식은땀이 났어요. 반박할 논리를 찾을 수 없었거든요. 독일 슈피겔지 기자와의 대화가 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의 대응만 이렇게 전 세계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해봤어요. 정말 왜일까요? 다른 나라였다면 이렇게 큰 파장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한국이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세계 경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축이 됐으니까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자신도 놀랐어요. 언제부터 한국을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걸까요? 일본 아사히 신문 기자도 가세했습니다. 미국의 이민 정책이 동맹국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보도했어요. 놀랍게도 중국 관영 매체들도 비판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이중잣대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 인권을 운운하던 미국이 동맹국 국민에게는 이런 식으로 대한다며 조롱했어요. 기자들 사이에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기자들은 정당한 이민법 집행이라고 주장했고 유럽과 아시아 기자들은 과도한 대응이라고 비판했어요. CNN 기자가 방어적으로 말했습니다. 미국에는 미국의 법이 있다. 불법이면 처벌받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BBC 기자가 즉각 반박했어요. 그렇다면 왜 유효한 비자를 가진 사람들까지 구금했나? 이건 법 집행이 아니라 인종차별 아닌가? 그 와중에 한국 기자 한 명이 제게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아시아 국가가 아닙니다. 글로벌 경제에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는 나라죠. 반도체, 배터리, 조선, 자동차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한국의 한마디가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로이터 통신 기자가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어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이민 문제가 아니라 경제 패권 경쟁의 새로운 양상일 수 있다. 한국의 기술력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속셈이 있는 건 아닌가. 이 분석을 들으며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정말 그런 건 아닐까요?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월스트리트 저널의 심층 보도였습니다. 조지아 현대 공장에서 연방 이민 단속으로 500여 명이 구금되면서 한국을 흔들었다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기사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특수를 노렸던 조지아주 경제가 성장 둔화 위협에 직면했다. 현대차 공장이 들어온 서베너 지역은 인구가 22% 급증했는데 그 절반이 한국인에게서 비롯됐다. 워싱턴 포스트는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밝힌 상황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이 대미 투자에 치명적 불확실성을 남겼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아주 노동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한국인 300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수천 개의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한미 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고 각국이 자신들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있었어요. 특히 유럽 언론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에는 미국의 일방주의가 동맹국과의 관계까지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어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의 기술력과 투자 능력이 이제 미국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이번 사건이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세계가 지금 한국에 주목하고 있다. 이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그리고 동시에 또 다른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혹시 진짜 슈퍼파워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인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놀라웠어요. 하버드에서 미국의 우월성을 배워온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말이에요. 구금에서 풀려난 한국인 노동자들의 증언을 직접 들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인천공항에서 LG에너지솔루션 협력업체 TSL 소속 전상혁 씨를 만났어요. 56살의 베테랑 기술자였는데 그의 첫마디가 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범죄자 취급을 당한 게 가장 그랬습니다. 손수갑, 발수갑 찬 게 제일 그랬어요. 수용시설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우린 미국을 위해 기술을 전하러 왔을 뿐인데 죄인이 되어 돌아갑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합니다. 눈시울이 빨갛게 된 그를 보며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른 노동자의 증언은 더욱 참혹했어요. 죄수복을 입고 머그샷을 찍었습니다. 마치 흉악범 취급하듯이 말이에요. 화장실도 일반 감방처럼 공개된 형태였고 씻는 것도 공동으로 해야 했어요. 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음식은 정말 쓰레기 같았어요. 개밥보다 못한 걸 주더라고요. 임신부도 똑같이 대했습니다. 인간 대우를 전혀 받지 못했어요. 임신부였던 여성 노동자의 증언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배가 불렀는데도 똑같이 수갑을 채웠어요. 화장실 갈 때도 감시받았고 잠잘 때도 불을 켜놨어요. 아기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한 노동자의 아내 김모 씨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남편은 단지 미국 노동자들을 가르치려고 갔을 뿐이에요. 무료로 기술 전수해주고 하루 16시간씩 일했어요. 근데 범죄자가 되어 돌아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녀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대체 인력을 쓰면 배터리 장비에 오류가 생겨요. 그래서 마지막 작업을 위해서라도 직접 가야 한다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가겠어요? 다시는 미국 땅을 밟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기술자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미국 요원들이 우리를 동물 취급했어요. 개처럼 줄 서라는 말이었어요. 정말 모욕적이었습니다. 젊은 용접 기술자의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저희는 한국에서 최고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미국에서 꼭 필요로 하는 기술자들이라고요. 근데 왜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 건가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억울함과 분노가 묻어났어요. 구금시설에서 한 요원이 저희에게 더러운 한국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이게 동맹국에 하는 말인가요? 이 증언을 들으며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라 명백한 인종차별이었어요. 한 중년 기술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년간 기술 하나만 믿고 살아왔어요. 그 기술로 미국에 도움을 주려고 갔는데 범죄자 취급받았어요. 이제 다시는 미국에 가고 싶지 않아요. 가장 나이가 많은 기술자의 증언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70살이 넘어서도 미국 젊은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려고 갔어요. 그런데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다녔어요. 이런 굴욕을 당할 줄 몰랐어요. 한 기술자는 구체적인 피해를 호소했어요. 비자 신청서에 미국에 구금된 적 있느냐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에 예스라고 적으면 비자 발급이 거의 불가능해요. 이제 우리는 영원히 미국에 갈 수 없는 건가요? 이 질문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미국이 정말 필요로 하는 기술자들을 영구 퇴출시키는 꼴이 된 거라는 걸 말입니다. 또 다른 기술자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지적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스가 프로젝트 같은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대우받으면 누가 미국에 가려고 하겠어요? 기업들도 투자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한 관리자급 직원의 말이 핵심을 찔렀어요. 이번 일로 한국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꺼리게 될 겁니다. 신뢰가 완전히 깨졌거든요. 돈을 들여 투자했는데 직원들이 범죄자 취급받으면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가장 젊은 엔지니어의 증언이 미래를 암시했어요. 제 동기들이 다 말해요. 이제 미국 갈 이유 없다고요. 한국이 훨씬 좋은 환경이라고요. 굳이 차별받으러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들은 증언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구금시설에서 만난 중국인 노동자가 저희에게 말하더라고요. 너희들은 그래도 정부가 나서서 구해줬지만 우리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요. 그 말을 들으며 한국이 정말 강한 나라구나 싶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민법 위반 사건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이건 인종차별이고 인권 침해였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인 노동자들이 철수하자마자 조지아주의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현대차 LG 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이 완전히 멈춰섰어요. 317명의 핵심 기술자들이 없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5조 7천억 원이 투입된 거대 프로젝트가 하루아침에 중단된 겁니다.
조지아주 경제개발청 부청장이 제게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공장에 연결된 협력업체만 212개가 넘습니다. 지금 모든 게 도미노처럼 무너져가고 있어요. 우리가 예상했던 경제 효과가 완전히 물거품이 됐어요. 서베너 지역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현대차 공장 덕분에 인구가 22%나 급증했던 곳이었거든요. 그 증가분의 절반이 한국인들이었는데 이들이 한꺼번에 떠나버린 거예요. 지역 상권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한국인들이 단골이었던 식당 사장 존슨 씨가 한탄했어요. 한국분들이 제일 좋은 고객들이었어요. 예의 바르고 팁도 후하게 주시고요. 이제 매출이 반토막 났어요. 문 닫아야 할 것 같아요. 한국인들이 다니던 초중 고등학교에서도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인 학생 200여 명이 일시에 전학을 가면서 학급 운영에 차질이 생겼어요. 한국어 수업과 태권도 수업을 개설했던 학교들도 모두 폐강됐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장이 안타까워했어요. 한국 아이들이 정말 모범적이었어요. 성적도 우수하고 예의도 바르고요. 미국 아이들에게도 좋은 자극이 됐는데 이제 다 떠나버렸어요.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살던 고급 주택들이 한꺼번에 매물로 나오면서 집값이 30%나 폭락했어요. 부동산 중개업자 마이클 스미스가 제게 하소연했습니다. 한국분들 덕분에 이 동네가 고급 주거지로 바뀌었는데 이제 유령 도시 같아요. 팔려고 내놓은 집은 많은데 사려는 사람이 없어요. 지역 은행들도 타격을 받았어요. 한국인들이 대거 계좌를 해지하고 떠나면서 예금이 급감했습니다. 한 지점장이 말했어요. 한국 고객들이 우리 은행 예금의 40%를 차지했어요. 이분들이 모두 떠나면서 경영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주지사 보좌관의 고백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이 없으면 조지아 경제는 무너집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냉혹한 현실이에요. 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계속했어요. 현대차 프로젝트 하나로 직간접 일자리 8,000개가 생길 예정이었거든요.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2만 개도 넘어요. 지금 그 모든 게 위험에 처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한국 없는 조지아를 상상해봤습니다. 그리고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문제는 조지아주만이 아니었습니다. 텍사스의 삼성전자, 애리조나의 SK하이닉스 등 다른 주의 한국 기업들도 비상이 걸렸어요. 모든 한국인 출장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한 한국 기업 미국 법인장이 제게 토로했어요. 이제 숙련된 기술 인력을 미국에 보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어요. 직원들이 무서워해요. 이런 식으로 대우받을 바에야 차라리 철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후속 보도가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줬어요. 한국 특수를 누렸던 조지아주 경제가 급격한 성장 둔화 위협에 직면했다. 현지 경제계는 한국 투자 없이는 제조업 허브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번 사건으로 인한 신뢰 실추가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상상을 초월한다. 조지아주 상공회의소 회장이 언론에 한 말이 상황을 요약해줬어요. 한국은 단순한 투자국이 아니다. 우리 경제 생태계의 핵심이다. 이들이 떠나면 우리 제조업은 붕괴한다. 가장 아이러니한 건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의 행보였습니다. 그는 현대차와 계약할 때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개발 사업이라며 20억 달러의 세금 감면까지 해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의 인터뷰 요청도 모두 거절했어요. 정치적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지만 그 침묵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현지 언론들도 비판에 나섰어요.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은 사설에서 주지사가 경제 발전을 위해 유치한 투자를 스스로 망쳐놓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저는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불편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을 말이에요. 이건 단순히 노동력이나 자본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기술력과 경영 노하우, 그리고 경제 생태계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이 빠진 조지아 경제는 마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이미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실상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관세 정책부터가 완전한 실패작이었어요. 중국산 제품에 고관세를 부과했지만 결과적으로 미국 소비자들만 더 비싼 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제조업 일자리는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들었고 노동시장은 전반적인 위기에 빠져 있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숙련 기술자 절대 부족이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배터리 제조, 반도체 생산, 정밀 용접, 자동화 설비 운영 같은 첨단 기술을 가진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한국,
일본, 독일, 대만 같은 기술 선진국의 전문가들이 절실히 필요했던 거죠. 제가 작성한 분석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한국 투자와 기술 이전이 미국 제조업 부활의 절대적 열쇠다. 특히 배터리, 반도체, 전기차, 조선 산업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투자 없이는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는 불가능하다. 동료들은 제 보고서를 보고 경악했어요. 에밀리, 내가 언제부터 한국 홍보대사가 됐어? 이런 내용을 쓰다니 믿기지 않는다. 미국이 한국에 의존한다는 식으로 쓰면 어떡해? 상부에서 뭐라고 할지 뻔하잖아.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건 편을 드는 문제가 아니라 냉혹한 현실을 인정하는 문제였거든요.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 내 제조업 투자에서 일본을 제치고 2위를 차지했어요. 투자 금액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기술 이전 효과였습니다. 현대차 엘라베마 공장의 경우를 분석해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이 공장이 들어온 뒤 지역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40%나 올랐습니다. 더 중요한 건 기술 수준이 급격히 향상됐다는 점이었어요. 한 현지 노동자와 인터뷰했을 때들은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정밀한 작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차를 만들고 있어요. 정말 자부심이 생겼어요. 한국이 미국에 단순히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기술과 노하우를 모두 전수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전율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런 한국을 어떻게 대했나요? 쇠사슬로 묶어서 구금했어요. 국무부 고위 관계자와 만났을 때의 대화가 지금도 기억에 선명해요. 이번 조지아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이민법 위반 사안일 뿐입니다. 언론에서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한데요. 미국은 누구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한국 정도는 언제든 대체할 수 있어요. 이 오만한 대답을 들으며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현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더 깊이 파보니 미국의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면서 제조업 부활을 약속했지만 정작 그 제조업 부활에 필요한 핵심 인력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었어요. 미국 제조업체 사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들은 이야기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없으면 우리 공장은 돌아갈 수 없어요. 미국 내에서는 그런 수준의 기술을 가진 사람을 구할 수 없거든요. 현재 미국 제조업에서 가장 부족한 게 숙련 기술자예요. 특히 정밀 가공이나 자동화 분야는 한국, 독일, 일본 기술자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고 있어요. 한 배터리 업체 임원의 말이 핵심을 찔렀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이나 SK온 같은 회사들 없이는 미국의 전기차 혁명은 불가능해요. 테슬라도 한국 배터리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제가 마침내 자각한 건 제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버드에서 배운 미국 중심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글로벌한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진짜 슈퍼파워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한국은 세계 반도체 메모리 시장의 70%, 배터리 시장의 30%, 조선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기술 혁신 속도였어요. 한국 기업들은 신기술 개발에서 미국을 앞서가고 있었어요. 특히 배터리 기술에서는 확실히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없이는 미국이 살 수 없는 상황이 됐구나. 이 깨달음이 제 머릿속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하지만 미국 정치권은 여전히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이 투자를 철회한다고. 그럼 중국이나 일본에서 대신 투자하면 되지 않나? 이런 안이한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들은 몰랐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투자 규모는 다른 나라로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잃으면 제조업 부활의 꿈은 영원히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말이에요. 한국 출장을 결심했습니다. 조지아 사건 이후 한 달 뒤,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요. 직접 한국의 기업인과 노동자들을 만나 진실을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미국 언론이 전하는 이야기와 실제 현실 사이에는 분명 차이가 있을 것 같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건 엄청난 에너지였습니다. 공항 자체부터가 미국의 어떤 공항보다 현대적이고 효율적이었어요. 자동화 시설, 첨단 기술, 그리고 완벽한 서비스까지 모든 것이 미래적이었습니다.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본 풍경이 충격적이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아파트 단지들, 화려한 네온 사인, 그리고
무엇보다 활기찬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강남의 마천루들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미국이 무시할 수 있는 나라인가? LG에너지솔루션 본사 방문이 첫 번째 일정이었어요. 여의도에 위치한 그 건물은 그 자체로 한국의 기술력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동명 사장과의 면담에서 들은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에서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지만 우리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다만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접근하겠습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미국이 우리를 원한다면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합니다. 상호 존중과 평등한 관계가 전제돼야 해요. 우리는 더 이상 굽신거리지 않아요.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만난 기술자들은 더욱 당당했습니다. 연구소 규모부터가 압도적이었어요.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이 미래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한 수석 연구원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우리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걸 이번에 확실히 증명됐잖아요. 미국이 우리 없이는 못 산다는 걸 스스로 보여줬으니까요. 또 다른 젊은 엔지니어의 말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이제는 우리가 선택하는 시대예요. 미국이 원한다고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는 곳에만 가는 거죠. 당당하게 조건을 걸 수 있어요. 이들의 자신감과 자존심을 보며 저는 감탄했습니다. 조지아에서 당한 굴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강해진 모습이었어요. 마치 역경이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삼성전자 수원 반도체 연구소도 방문했습니다. 세계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그곳에서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클린룸에서 본 반도체 제조 과정은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미국이 우리 기술을 간절히 원하지만 이제는 우리 조건에 맞춰야 해요라고 한 박사급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인가요? 상호 존중과 평등한 대우요. 우리를 단순한 하청업체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동등하게 대해야 해요. 그게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SK 하이닉스 연구소에서 만난 또 다른 연구원의 말도 인상 깊었어요. 미국은 우리 기술이 필요해서 투자를 간청했어요. 그런데 정작 기술자들은 범죄자 취급했죠. 이런 모순된 행동을 하면서 어떻게 신뢰를 기대할 수 있나요? 한국 정부 관계자와의 만남은 더욱 시사점이 많았습니다. 청와대 인근 정부청사에서 만난 경제수석의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미국은 뒤늦게 사과했지만 한국 국민들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겁니다. 신뢰라는 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만 회복하는 데는 몇 년, 아니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이제 한국은 미국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우리만의 길을 가겠어요. 중국, 유럽, 동남아시아 등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하면서 말이죠. 외교부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들은 이야기가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이번 사건으로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계획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중 상당 부분이 다른 국가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아요. 정말 그 정도로 심각한가요?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잖아요. 동맹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2등 국민 취급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안심하고 투자하겠어요? 명동에서 만난 한국의 젊은이들과의 대화가 미래를 보여줬어요. 미국, 이제 별로 관심 없어요. 한국이 훨씬 재밌고 기회도 많거든요. K-팝, 반도체, 게임, 화장품 다 우리가 세계 1등이잖아요. 굳이 차별받으러 갈 이유가 없죠. 한 대학생의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예전에는 미국이 꿈의 나라였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조지아 사건 보고 정말 분노했어요. 우리 선배들이 기술 가르쳐주러 갔는데 범죄자 취급받다니요. 이제 미국은 신뢰할 수 없는 나라예요. 강남에서 만난 벤처기업인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미국 진출, 이제 고려하지 않아요. 유럽이나 동남아시아가 훨씬 매력적인 시장이에요. 한국 기술을 인정하고 환영하는 곳으로 가야죠. 한 스타트업 대표의 말이 핵심을 찔렀어요. 미국은 이제 쇠퇴하는 시장이에요. 혁신도 느리고 규제도 많고요. 반면 아시아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굳이 미국에 집착할 이유가 없어요. 마지막 밤, 한강공원에서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강 건너편 빌딩들에서 뿜어내는 화려한 불빛들이 한국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이 나라가 정말 미국보다 약한 나라일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미국보다 앞서가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깊은 감동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경제를 연구했지만 오늘은 인간과 나라의 존엄을 배웠다. 한국은 이제 세계의 당당한 주인공이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내려다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아름다운 도시, 자랑스러운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굴복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을 보았거든요. 미국으로 돌아온 뒤 제 최종 보고서는 워싱턴 정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 새로운 글로벌 게임 체인저라는 제목의 200페이지짜리 보고서였어요. 핵심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잃으면 제조업 부활의 꿈은 물거품이 된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부속품이 아니라 독립적인 경제 강국이다. 미국은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존중해야 한다. 동료들은 여전히 의아해했지만 몇 달 후 현실이 제 분석을 완벽하게 입증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축소, 기술자 파견 중단,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 제조업 성장률의 급격한 둔화가 뚜렷하게 나타났거든요. 조지아주는 결국 한국에 공식 사과했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직접 서울을 방문해 한국 기업인들과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거의 무릎을 꿇다시피 했어요. 하지만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 입장을 완전히 바꿨어요. 한국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동맹이자 파트너다. 앞으로 한국 기업과 근로자들이 미국에서 최고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한국 여론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거든요. 속지 마라. 이제 한국은 미국에 끌려가지 않는다. 이것이 한국 국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였습니다. 1년 뒤 한국은 유럽연합과 대대적인 기술 협력 및 투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각국이 한국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했어요. 중국과의 관계도 놀랍게 개선됐습니다. 동남아시아와의 투자 협력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반면 미국으로의 한국 투자는 절반 이하로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한국의 최고 기술자들도 더 이상 미국행을 꺼리게 됐어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이 단순히 미국의 협력 파트너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핵심 축 중 하나라는 걸 말이에요. 반도체, 배터리, 조선, 자동차, K-팝, 게임까지 한국이 세계 최고인 분야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이것이었어요. 한국이 더 이상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조지아에서 목격한 그 참혹하고 끔찍한 현장이 역설적으로 한국의 진짜 힘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굴욕을 당했던 그 317명의 노동자들이 실제로는 미국 제조업의 미래를 쥐고 있었던 거죠. 이제 전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한국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강한 나라는 군사력이나 영토의 크기가 아니라 기술력과 국민의 자존심, 그리고 굴복하지 않는 의지로 결정된다는 것을요. 한국은 이제 세계 무대의 당당한 주연 배우입니다. 더 이상 조연이 아니에요.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 전환점을 직접 목격한 산증인이 되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한국인 노동자들은 굴욕의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미국 경제의 심장을 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미국에 끌려가지 않는 강한 나라로 자리매김했죠. 기술력과 자존심, 그리고 국민의 의지가 진짜 슈퍼파워라는 사실을 세계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조연이 아니라 글로벌 무대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서 있습니다. 우리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외교 갈등이 아니라 역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의 자존심을 전하는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